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올 한 해 저에게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1년이 마치 10년처럼 느껴질 정도로요. 그중에는 저를 너무 아프고 힘들게 했던 일도 있었고, 저를 지긋지긋한 고통 속에서 해방시켜 준 일도 있었습니다. 가장 슬펐던 일은 바로 저희 엄마가 돌아가신 일이었죠. 생각지도 못했던 갑작스런 이별이었기에 아직까지도 그때만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질 것처럼 아프고는 합니다. 하지만 인생 만사 세웅지 마라는 말이 딱 맞더라고요. 모든 것이 다 제 인생에 닥쳐온 불행만은 아니었습니다. 엄마의 죽음을 계기로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할 수 있었거든요. 아마도 혼자 남아 힘들어할 딸 걱정에 엄마가 남기고 간 마지막 선물이 아닐까 합니다. 남편과의 이혼이 어째서 선물 같은 일이냐고 궁금해하실 분들도 계시겠죠? 거기에는 누가 들어도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기가 막힌 속사정이 있었는데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남편과 진지한 연애를 시작했던 건 바로 9년 전 32살이 되던 해의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남보다 못한 원수가 될 운명을 모른 채 말이죠. 사실 저희는 대학 동기로 오래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그 사람을 처음 만났던 건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왔던 풋풋한 새내기 때였죠. 말하자면 남편과의 악연은 거진 제가 살아온 인생의 반을 이어져 왔던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때는 친한 동기 사이로 나름대로 사이좋게 잘 지내왔었고요. 친하게 지내긴 했지만 결코 이성적인 감정으로 생각해 본 적은 눈꼽만큼도 없었던 정말이지 동성 친구 같은 사이였는데요. 그랬던 우리가 어떻게 하다 연애까지 시작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해봐도 어이가 없을 정도이긴 합니다. 굳이 핑계를 찾자면 술이 웬수라는 말을 하고 싶네요. 다른 대학 동기의 결혼식에 참석하고 함께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저희는 이상하게 울적한 마음을 달래려고 같이 소주를 한잔 했거든요. 신랑 진짜 잘생겼더라. 너도 봤지? 아, 지금 이 순간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게 이성경이다. 잘생기긴 했더라. 성경이 걔는 대학 다닐 때부터 남자 얼굴만 보더니 결혼도 귀엽고 얼굴 보고 하네. 다음 달에 지민이 결혼식도 있잖아. 며칠이었지? 맞아. 아마 13일이었던 것 같은데? 아주 주말마다 결혼식이네. 결혼이라고는 안 할 것 같던 애들도 이제 하나둘씩 다 자기 짝 찾아서 결혼하는데 우린 이게 뭐냐? 솔직히 어디 절벽이라도 가서 외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내 남편은 도대체 어디에 있냐고요? 태어나긴 한 거냐고요? 날마다 날아드는 청첩장이 이제는 아주 사형 선고처럼 들리기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저 빼고는 다 좋은 짝을 찾아서 자기 인생들을 잘 사는 것 같더라고요. 차라리 연애라도 하고 있었으면 불안하지는 않을 텐데. 저는 3년 전에 마지막 연애를 끝으로 연애운이 말라비틀어지기라도 한 것처럼 그 흔한 데이트 한번 못 해보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오늘 결혼하는 동기가 원래 부케를 받을 생각이 없느냐고 제게 먼저 물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걸 받아도 쓸데가 없었던 거죠. 이렇게 옷까지 잘 차려입고 화장도 완벽하게 했는데 만날 사람이 없어서 여기서 술이나 먹고 있다니 최악도 이런 최악이 없었습니다. 왜? 너 결혼하고 싶어? 결혼은 바라지도 않아, 이제. 연애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아, 나 이러다가 마흔 될 때까지도 결혼 못하는 거 아니야? 너 원래 옛날부터 32살 결혼하고 싶다고 하지 않았었나? 하여간 기억력만 좋아가지고 별걸 다 기억하고 있네. 그러자 남편이 숨 넘어갈 듯 웃더라고요. 당장 오늘 아무나 만나서 결혼 준비를 해도 올해 남은 4개월 안에 가려면 빠듯하겠다면서요. 그 소리를 하면서 웃는 게 어찌나 얄밉던지 저는 옆에 있던 가방으로 남편의 등짝을
퍽퍽 때렸죠. 열받아서 그 뒤로 소주를 한 병 반쯤 더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게 이 모든 문제의 발단이었죠. 야, 지연아. 갑자기 징그럽게 이름을 부르고 난리야. 취했어? 술을 한 병 더 시켜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진지하게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안 취했고 지극히 진지하게 하는 말이거든. 잘 들어. 돈데? 나랑 사귀자. 내년에는 결혼하고. 죽을래. 지금 장난칠 때야? 이게 장난 같아 보여? 너 이렇게 생각할까봐 내가 그동안 말을 못했어. 저는 마시던 술이 확 깨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또 무슨 장난인가 싶어서 때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말 웃음기 하나도 없는 진지한 얼굴로 남편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눈빛을 보고서야 진심이라는 걸 알게 됐죠. 맙소사, 쟤랑 나랑 연애라니.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이냐고 생각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그 연애라는 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날은 술 기운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요. 어이없는 소리를 하는 얼굴도 계속 보다 보니까 그런대로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생각해보니 그래도 얘만큼 나를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우리는 사귀고 있더라고요. 일단 만나는 사람도 없는데 한번 사귀어보고 마음에 안 들면 바로 헤어진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했던 연애는 의외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의 지난 연애들과 비교해도 괜찮은 편에 속했죠. 옛날부터 서로의 성격을 이미 잘 알고 있는 데다가 워낙에 얽힌 친구들도 많아서 싸울 때도 더 조심하는 편이었고요. 아마 저희 둘 다 머릿속에서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다 헤어지면 친한 친구 잃는 건 둘째치고 다른 친구들까지 다 잃는다. 뭐 이런 생각 말이죠. 30 넘어서 시작한 절친 같은 연애는 편하고 좋더라고요. 이제는 더 이상 열병 같은 사랑의 두근거림이 내 기대보다도 훨씬 오래가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는 나이였으니까요. 그렇게 친구처럼 편하게 만나고 다시는 안 볼 것처럼 투닥거리면서 싸우기도 하고 다음 날이면 아무렇지도 않게 또 붙어있는 연애를 하다 보니 어느덧 시간은 2년이나 훌쩍 지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드디어 연애의 마지막 종착지라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하겠다는 말을 꺼냈을 때 이 세상 누구보다도 기뻐했던 건 바로 저희 엄마였습니다. 15년 전 아빠가 사고로 돌아가신 이후로 엄마는 외동딸인 저를 혼자 뒷바라지하며 지극정성으로 키우셨어요. 남들과 비교해서도 뭐 하나 부족하거나 아쉽지 않게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부터 엄마의 마지막 소원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나중에 혹시나 엄마가 이 세상에 없더라도 든든하게 서로 의지가 되어줄 남편을 만나서 저처럼 예쁜 자식을 낳는 것이었죠. 그럴 때마다 저는 엄마에게 우리 엄마보다 나를 좋아해줄 남자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것 같은데 이거 큰일이네 라며 장난을 치고는 했죠. 하지만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누구보다 제가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살아계실 때 두 분은 너무나 사이가 좋았거든요. 엄마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지만 당시에 그 기억이 너무나 행복했었다며 지금도 그 추억 덕분에 살아가고 있을 거라고 늘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에게도 그런 소중한 사람이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그러니 딸이 결혼할 남자를 데려왔을 때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이서방처럼 좋은 사람이 우리 지연이 옆에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다 싶은지 몰라. 우리 지연이가 가끔씩 속이랑 다른 말을 할 때도 있는데 말만 차갑게 하는 거지 속은 정말로 따뜻한 애야. 네, 저도 알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장모님.
지연이는 평생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제가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마워. 너무 고마워서 내가 뭐라고 해야 할지 말이 안 나오네. 아, 엄마, 그만 좀 울어요. 왜 이래, 진짜? 누가 보면 결혼하는 게 아니라 어디 잡혀가는 줄 알겠네. 첫인사를 드리는데 남편을 붙들고 어찌나 눈물을 흘리시던지. 저도 살면서 엄마가 그렇게 많이 우시는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엄마를 위해서라도 저는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저희의 결혼 생활은 특별한 일 없이 대체적으로 무탈하게 흘러갔습니다. 적어도 초반에는요. 연애는 2년 남짓밖에 하지 않았지만 이미 알 건 다 알고 시작한 사이였기 때문에 신혼부부들이 흔히 겪는다는 시행착오도 저희에게는 거의 없는 편이었어요. 물론 몇 가지 생활 패턴들은 맞춰나가야 했죠. 여보, 내가 밖에서 신었던 양말은 벗고 나면 무조건 빨래통에 집어넣으라고 했지? 아, 그거 나중에 다시 신을 거야. 언제 신을 건데? 어? 아마 저녁이나 내일 아침에? 편의점 나갈 때 다시 신을 거야. 뭐래 진짜. 아, 그럼 그때 다시 새 양말 꺼내 신어. 그리고 내가 물 다 마셨으면 빗물병 냉장고에 넣어놓지 말라고 했잖아. 물 조금 남아있어. 빈통 아니야. 이게 남은 거야? 남은 거냐고. 좋은 말로 할 때 설거지통에 넣어놔. 알았어. 그리고 바닥에 물을 흘려놨으면 닦아야 할 거 아니야. 선우이가 밟아서 미끄러지기라도 하면 어떡할 거야? 대충 이런 식이죠. 대부분의 잔소리는 제가 하는 편이고 남편은 듣는 입장이었지만요. 가끔씩은 죽어라 말해도 안 고치는 습관들이 있더라고요.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있자면 속이 터질 때도 많았지만 그건 역시 결혼 생활에서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둘이서 적당히 맞춰가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적당히 타협하면서 지냈죠. 그 사이에 저희에게는 예쁜 아이도 태어났습니다. 저희 눈에는 너무나 귀여운 아들 선웅이었죠. 남편과 제 얼굴을 딱 절반씩 섞은 외모에 똑같은 성격까지.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내 가족이라는 애착이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 가정을 무조건 행복하게 잘 지켜내야겠다고 다시금 생각했고요. 하지만 결혼 생활이라는 건 언제나 저희 의지대로만 흘러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변수와 시행착오가 존재했죠. 저희 부부의 경우에는 바로 시댁 식구들의 존재가 그랬습니다. 남편과의 사이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시댁 식구들 때문에 자꾸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나는 얼굴이 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꼭 그런 건 아니라는 생각이 새언니를 보면서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 솔직히 오빠가 얼굴을 좀 많이 따지는 편이어서 결혼할 때도 당연히 엄청 예쁜 사람 만날 줄 알았거든요? 왜요? 전 여친들은 다 예뻤나 봐요? 남편에게는 7살이 어린 시누이가 있었습니다. 결혼 후에 첫 명절이라고 모였는데 문득 저를 보며 저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본인 생각에는 저게 칭찬이랍시고 한 말이었다는 게 더 어이가 없었죠. 심지어 사실도 아니었어요. 남편이 만나왔던 지난 연애사들을 제가 거의 빠짐없이 아는 편인데 제가 이런 말을 눈앞에서 들을 정도로 예뻤던 전 여친?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아니, 실제로 있었다고 해도 제가 이런 말을 듣고 있는 이 자리가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니요, 뭐. 근데 새언니는 성격이 워낙 좋으니까 터들 나름의 장점이 있잖아요. 예쁜 애들은 또 얼굴값 어지간히 하는 법이니까. 그럼 너는 예쁘지도 않은데 왜 얼굴값 하고 있냐? 뭐래, 나 밖에 나가면 인기 엄청 많거든? 아이고, 어떤 눈먼 놈이 너 좋대. 시력검사 좀 다시 하고 오라 그래. 앞은 보이기나 하는 거냐고. 그럴 때마다 남편이 개입해서 시누이 말을 끊어놓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제가 들은 말과 이 어이없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눈치를 줘도 시누이의 말버릇은 고쳐줄 생각을 하지 않았고요. 저런 예의 없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남편에게 얘기를 하면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제 말을 받아넘기고는 했습니다. 신우이가 누뚱이로 태어나는 바람에 어릴 때부터 하도 오냐오냐 하고 자라서 말버릇이 원래 저렇다고요. 딱히 다른 사람한테 악의가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습관이라서 저런 거니까 제가 좀 이해해 주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만 저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저러는 거라면서요. 저는 그 말이 오히려 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악의가 있는 게 아니라면 더더욱 고쳐야 할 대화 태도 아닌가요? 적어도 멀쩡하게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말입니다. 어쨌든 신우이의 말버릇은 도무지 고쳐질 생각을 하지 않았고 그 와중에 시어머니의 행동도 저를 힘들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였죠. 이건 누가 고른 거니? 선물을 왜 이런 걸 사왔어? 어머님, 저번에 제가 쓰는 화장품 좋아 보인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걸로 골라온 건데 마음에 안 드세요? 아유, 너는 다 좋은데 애가 왜 이렇게 센스가 없니? 네가 쓰는 브랜드 거기에 더 고급진 라인들 있잖아. 그걸로 사다 줘야지. 그래도 시엠이 선물인데 너랑 똑같은 거 쓰라고 가져오면 어떡해? 아, 그게 쓰고 싶으셨구나. 저는 딱 이 제품이 마음에 드시는 줄 알았죠. 진작 그거라고 말씀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대충 개떡처럼 말해도 찰떡처럼 알아들었어야지. 아,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떠먹여 줘야 하는 거냐? 아이고, 답답해 정말. 시어머니는 매사 감정적이고 불평불만이 많은 분이셨어요. 제가 쓰는 걸 좋다고 하시길래 똑같은 걸로 준비해서 선물을 사다 드려도 더 상위 라인으로 사오지 않았다며 제 센스를 지적하는 분이셨죠. 제가 독심술사도 아니고 그럼 차라리 처음부터 그게 좋다고 말씀을 하시지. 항상 저렇게 애둘러서 말씀을 하시고는 정작 받고 나서는 매번 마음에 안 든다며 툴툴거리시기 일쑤였죠. 김 빠지는 건 둘째치고 이런 일이 하도 반복되다 보니 나중에는 뭘 갖다 드리기도 싫어질 정도였습니다. 결혼 전에는 저에게 이런 일이 닥칠 거라고는 전혀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결혼 전에 배우자가 될 사람뿐만 아니라 그 집 식구들도 자세히 살펴야 한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었지만 결혼 전에 겨우 몇 차례 짧은 만남을 가진 걸로는 전혀 알 수가 없는 부분이더라고요. 그전에는 전혀 저런 행동을 하지도 않으셨고요. 철없고 버릇은 더 없는 시누이에 욕심도 많고 불만도 많은 시어머니까지 이런 시댁 식구들과의 만남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에게 점점 더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그 스트레스는 시댁에서 끝나지 않고 저희 집으로까지 이어졌죠. 둘이서는 아무런 문제도 없던 남편과도 시댁만 다녀오면 다투기 일쑤였으니까요. 어머님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야?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드려야 해? 늘 뭘 갖다 달라고 바라시면서 막상 갖다 드리면 좋다고 기분 좋게 받으신 적이 없어. 놓친애 성격이 원래 저러신 걸 어떻게 해. 당신이 그냥 이해 좀 해. 이해도 한두 번이지. 마음에 안 드시면 차라리 원하는 걸 똑바로 말씀을 하시던가. 직접 고르라고 상품권 드린다고 해도 싫다고 하시고 저번엔 당신 없을 땐 나더러 눈치도 없고 센스도 없다는 소리를 몇 번이나 하신 줄이나 알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넘겨. 뭘 그런 걸 또 일일이 신경 쓰고 있어.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냥 어머니 말버릇 같은 거야 저건. 나한테도 그러시는데 뭘. 남편은 내 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라서 남편이라더니 그 인간은 언제나 시어머니 편을 들기 바빴습니다. 결혼 7년 차, 이제 저는 그런 남편에게도 치밀어 오르는 분을 삭혀야만 했고요. 저는 위로를 받고 싶었지만 남편이 원하는 건 저의 일방적인 이해였습니다. 그 좁힐 수 없는 간극을 느낄 때마다 저는 매번 분노와 체념을 반복해야 했고요. 결혼하기 전에는 하늘이 두 쪽이 난다 해도 제 편을 들어줄 것만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생판 남보다도 더 못한 사이가 되어가고 있었죠. 그러던 와중에 저에게는 또 다른 하늘이 무너지는 사건이 생기고야 말았습니다. 저희 친정엄마가 폐렴 합병증으로 병원에 실려가시게 된 일이었어요.
어느 날 엄마 번호로 오는 전화를 평소처럼 반갑게 받았었는데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엄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엄마와 친하게 지내시던 친구분이 다급한 목소리로 그러시더라고요. 너희 엄마랑 만나서 같이 있는데 엄마가 갑자기 호흡곤란이 와서 지금 병원 응급실에 계신다고요. 그 순간 무슨 정신으로 병원까지 달려간 건지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원래 기저질환이 있으신가요? 네. 저희 엄마가 원래 당뇨가 심하시고 건강검진하면 심장도 조금 안 좋으신 편이었어요. 엄마 괜찮으신 건가요? 어, 일단 환자분 같은 경우는 폐렴이 왔는데 저는 죽은 듯이 누워서 기계들을 줄줄이 달고 있는 엄마를 보며 의사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원래 기저질환이 있으신 데다가 폐렴 때문에 혈액의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는 바람에 심장이 더 큰 부담을 주게 되어 심부전이 발생했다고요. 엄마는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를 끝낸 후에 바로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일단은 지켜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엄마, 어떡해. 진짜 나만 두고 이렇게 갈 거 아니지? 엄마, 눈 좀 떠봐. 하지만 저의 간절한 기도와는 다르게 엄마의 증상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악화되어 가기만 했습니다. 각종 폐렴 합병증에 시달리면서 폐 기능이 크게 떨어지고 호흡곤란과 심정지가 번갈아 발생했죠. 혼을 빼놓는 응급처치로 간신히 고비를 넘겨도 그 다음날 밤도 넘길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위태로운 날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엄마는 약 한 달간 중환자실에서 사투를 벌인 끝에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차라리 암처럼 투병 기간이라도 길었다면 마음의 준비라도 해볼 수 있었을 텐데 너무도 허망할 정도로 갑작스런 죽음이었기에 저는 도저히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의사의 선고를 듣고 옆에서 울다가 실신까지 할 정도로요. 일어나 눈을 떠보니 저희 이모와 남편이 와 있더라고요. 아무 말도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눈물만 하염없이 흐르고 있었죠. 아이고, 지연아. 너라도 정신 차려야지. 이러면 안 돼. 그래, 여보. 일어나지 말고 일단 좀 누워있어. 장례 준비는 내가 하고 있을 테니까. 이러다 줄초상이라도 나게 생겼다며 제 걱정을 하고 있는 이모를 안고 저는 다시 한번 울음을 쏟아냈습니다. 남편은 그새 부고 소식을 돌려서 가까운 곳에 사는 친지들부터 장례식장을 방문하기 시작했기에 계속 누워있을 수만도 없었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몸을 힘들게 추스르고 빈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저는 기가 막힌 소리를 듣고 말았죠. 뭐? 진짜로 돌아가셨다고? 그렇다니까. 미치겠네. 결혼이 지금 코앞인데 도와줘도 모자랄 판에 진짜 왜 그러는 거야? 그 많은 날 두고 죄수없게 왜 하필이면 지금 돌아가신 거냐고. 빈소 뒤에 마련한 작은 방에서 남편은 신우이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우이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핸드폰 너머로까지 다 들릴 지경이더라고요. 평소에도 말할 때 톤이 높고 목소리가 엄청 큰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제 두 귀로 들려온 통화 내용은 제가 순간 숨을 멈출 정도로 기가 막힌 내용이었습니다. 아이, 몰라. 나도 지금 머리 아파. 어머니는 뭘 하셔? 옆에 계셔? 엄마도 옆에서 난리시지. 경사 앞두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저는 그 순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남편의 손에서 핸드폰을 뺏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대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아가씨! 방금 뭐라고 했어요? 재수없게 왜 하필 지금 돌아가셨냐고요? 여보! 깜짝이야! 그게 지금 할 말이에요? 어떻게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대체? 갑자기 뒤에서 인기척도 없이 나타난 저의 모습에 놀란 건 남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신우이도 찔끔 놀랐는지 허둥지둥 변명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 그냥 우리끼리 하는 소리였다.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닌데 내가 잘못 듣고 오해한 것 같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요. 하지만 그때 저는 두 눈에 이미 보이는 게 없는 상태였죠. 엄마가 돌아가셨다는데 재수 없다는 소리를 들었다면 누구라도 눈이 돌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저를 더 돌게 만들었던 건 그 다음 대목이었습니다. 주절주절 변명을 늘어놓던 신우이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저에게 따지기 시작했거든요. 참나. 새언니가 이렇게 계속 몰아붙이니까 나도 그냥 솔직하게 말할게요. 엄마랑 내가 뭐 못할 말 한 건 아니지 않아요? 뭐라고요? 솔직히 새언니 엄마 돌아가신 건 안타깝기는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내 일은 아니잖아요. 너 당장 2달만 있으면 결혼인데 그럼 내 입장에서 이게 경사겠어요? 도와줘도 모자랄 판에 촉까지 쳐놓고 지금 말 다 했어요? 그게 인간이 할 말이에요? 다 못했어요. 나는 뭐 입이 없어서 참고 있는 줄 아나. 남의 결혼식에 재를 뿌려도 유분수지. 재수없으니까 끊어. 신우이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저렇게 말하고는 제 대답은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사실 이게 처음은 아니었어요. 한 달 전 엄마가 중환자실에 들어갔다는 말을 했을 때부터 돌아가시는 게 아니냐고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래도 그때는 눈치껏 적어도 재수가 없다느니 이런 말을 한 건 아니라서 저도 그냥 넘어갔었죠. 그때는 엄마 간호를 하느라 경황도 없었고 설마 한다는 걱정이 순전히 저희 엄마 건강 때문이 아니라 본인 결혼 때문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를 듣고 보니까 그게 다 이런 뜻에서 한 말이었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끊어져 버린 핸드폰을 멍하니 보고 있다가 몇 초 뒤 폭발해 버렸습니다. 바로 옆에 서 있던 남편에게요. 당신도 들었어? 당신도 들었냐고! 일단 진정 좀 해. 소리 좀 지르지 말고.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당신 같으면 진정하겠냐고! 어떻게 저런 말을 해? 저게 사람이야? 저게라니. 당신도 말 조심해. 그런데 제 편을 들고 제 앞에서 대신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남편은 오히려 저에게 지적질을 하더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되물었죠. 말 조심 좀 하라고? 지금 나한테 하는 소리야? 성희가 말 실수한 거잖아. 걔도 잘한 거 없어. 근데 당신 면전에서 한 얘기도 아니고 그냥 식구끼리 하는 얘기였잖아. 그걸 엿들은 건 당신이고. 아, 그러니까 뒤에서 이런 얘기를 해도 괜찮다는 거야? 지금 엿들은 내가 잘못이라고? 저는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는지, 오히려 인상을 찌푸리며 제가 대단한 잘못이라도 했다는 양 쳐다보고 있는 남편의 모습에서는 일말의 미안함도 보이지가 않았어요. 당신도 입장 바꿔서 생각을 좀 해봐. 결혼을 앞둔 게 신우이가 아니라 당신 친여동생이었으면 우리처럼 똑같이 말했을 거라고. 안 그래? 아니, 나였으면 그런 개소리는 입에 담지도 않았어. 알아? 남편은 더 이상 저와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느꼈는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는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거기에서 끝나버렸고요. 저는 순간 머리가 핑 도는 걸 느끼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우리 엄마가 널 얼마나 좋아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저의 혼잣말은 아무도 듣지 못했죠. 장례식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저는 연달아 받은 정신적인 충격에 사흘 동안 물도 한 모금 제대로 삼키지 못했거든요. 그 와중에도 끊임없이 밀려드는 조문객들을 상대하며 하염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인간 같지도 않은 시댁 식구들은 그 누구도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원래 결혼식을 앞두고는 이런 데 가는 게 아니라나요? 저는 남편과도 아무런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해야 하는 필요한 말들만 나눴죠. 남들 눈이 있으니 엄마 가시는 마지막 길에 장례식장에서 마저 소란을 일으키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모든 것은 다 나중으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복잡한 생각들도 이 끌어넘치는 분노도 말이에요. 그런데 뜻밖에도 상황이 반전된 것은 장례식이 다 끝난 이후였습니다. 제가 엄마의 사망보험금으로 무려 5억씩이나 되는 거금을 받게 되었거든요. 저는 엄마가 보험을 그렇게나 많이 들어두었다는 사실도, 보상금이 그렇게 거금이었다는 사실도 그때가 되어서야 처음 알았습니다. 평소에 엄마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엄마의 유산을 이렇게 빨리 제가 받게 될 거라고도 생각하지 않았었고요. 엄마가 수혜자를 저로 지정하고 보험을 그렇게 많이 들어두신 건 다 당신이 돌아가신 후에 혼자 남게 될 저를 위해서였겠죠. 그 생각만 하면 너무 슬퍼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마지막 선물이 그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기회로 느껴졌던 모양이었어요. 저희 시댁이 갑자기 잔치 분위기가 되었거든요. 엄마의 보험금 소식을 듣게 된 그 순간부터였죠. 저는 그 일이 있은 후로 시댁과 전화 한 통화 하지 않았으니 이 이야기는 틀림없이 남편놈이 전달한 것일 테고요. 시댁 식구들이 집으로 찾아온 건 그로부터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아가,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지? 한창 때 사돈이 그렇게 가실 줄 누가 알았겠니? 네가 얼마나 속상했을까? 새언니,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요. 어머니도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예요. 어디서 들었는데 남은 사람이 너무 슬퍼하면 마음 편히 못 떠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연락도 없이 집에 들이닥쳐서는 저에게 위로랍시고 저런 말들을 속사포처럼 쏟아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와서 마음에도 없는 위로를 하는 이유를 알지 못해서 이건 또 무슨 꿍꿍이인가 싶었죠. 저는 뭐라고 하나 더 드러나 보자 싶은 심정에 말없이 그들을 쳐다보고만 있었고요. 제가 아무런 대답이 없자 지레 찔리기라도 했는지 두 사람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어색하게 웃으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장례식에 못 간 것 때문에 아직 기분 상한 건 아니죠? 장례식에 오든 말든 상관없는데 이제 와서 이런 이야기는 왜 하는지 모르겠네요. 제 입에서 나온 차가운 대답에 시어머니는 제 눈치를 살피며 한층 더 과장된 몸짓으로 말했습니다. 에휴, 우리라고 왜 안 가고 싶었겠니? 아가 네 생각만 하면 딱해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였어. 그러셨어요? 당연하지. 그래도 어쩌겠니. 딱한 건 딱한 거고 당장 성희의 결혼식이 코앞인데 아무리 미신이라고 해도 결혼 앞두고 괜히 찝찝할 필요는 없잖니. 그러니까요. 새언니는 혼자 있을 텐데 우리가 갈 수는 없지. 얼마나 걱정 많이 했다고요. 오빠한테도 새언니 괜찮냐고 몇 번을 물어봤어요? 신우이가 옆구리를 찌르자 뚱한 얼굴로 서 있던 남편은 뒤늦은 맞장구를 치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당신 섭섭했던 건 우리도 충분히 이해하고 미안하게 생각해. 그래도 서로 사정이 있었던 거니까 당신이 이해 좀 해줘. 엎드려 절받기 같은 그 마지못한 사과를 듣자 저는 더 의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저러는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직 본론은 나오지도 않았구나 싶더라고요. 뭔지 모르겠지만 참 눈물나게도 애를 쓴다 싶었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곧 튀어나오게 된 그 본론에 저는 하마터면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힌 소리를 들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우 얘기 들어보니까 사돈이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해두고 돌아가셨다면서? 하긴 내 친구네도 들어보니까 부모님이 보험을 엄청 들어두고 돌아가셨대요. 요즘 자식들 위한다고 다들 그렇게 하신다나. 그제서야 저는 슬슬 시댁 식구들이
갑자기 여기를 찾아온 이유를 알 것 같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노려보았습니다. 이야기가 새어나갈 곳은 저 인간뿐이었으니까요. 저 인간이 우리 엄마의 보험금 사정을 알게 된 것도 우연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엄마 짐 정리를 하면서 찾은 보험증권으로 보험사에 연락을 했었는데 그걸 또 남편이 어떻게 뒤에서 몰래 보게 됐었거든요. 보험금의 액수까지도요. 저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제 말을 긍정의 신호로 알아들은 건지 시어머니가 재차 말을 이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성희가 봐뒀던 신혼집이 있었는데 5억이면 딱 전세금 액수도 맞아떨어지는구나. 뭐가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돈 저 좀 빌려주세요. 사실 원래는 대출 받아서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요즘 대출 이자가 좀 비싸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던 참이었는데 마침 새언니가 돈을 받게 됐다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우리 예비 신랑 돈 잘 버는 거 아시죠? 좀 살다가 금방 갚을게요. 알고 보니 5억짜리 신혼집을 해달라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저희 엄마의 사망보험금으로요. 거기다 말이 빌려달라는 거지 뉘앙스를 들어보면 그냥 거저 달라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 이미 오빠랑도 끝난 얘긴데 오빠 아직 새언니한테 말 안 했어? 어이가 없어서 되묻는 저의 말에 오히려 신우이는 당당한 얼굴로 남편에게 묻더라고요. 남편은 헛기침을 한 차례 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지금 하려고 했어. 내가 예전부터 성희한테 약속했던 게 있었어. 나 대학 가고 어학연수 가고 좋은 거 혼자 다 할 때 성희는 아무것도 못했었거든. 그게 미안해서 성희 결혼할 때는 내가 신혼집 전세금 정도는 보태준다고 약속했었어. 그러니까 당신이 약속을 했든 말든 그거랑 이 돈이 무슨 상관이냐고. 아니, 성희가 남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신우인데 가족끼리 어려울 때 좀 도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장모님 돌아가셨다고 받은 돈인데 그 돈 쓰기도 그렇고 가지고 있는 것도 좀 그럴 거 아니야. 나도 당신 생각해서 하는 소리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은 말을 종합해보자면 남의 돈으로 자기들끼리 생색은 다 내면서 이미 어떻게 쓸지까지 다 의논을 마친 상태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거 아세요? 사람이 너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들으면 그냥 말문이 막혀버리는 거요. 너무 황당한 나머지 나중에는 그냥 웃기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한참을 미친 사람처럼 웃다가 저를 당황해서 쳐다보는 세 사람을 향해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하도 미친 소리를 들었더니 웃음이 나와서 참을 수가 없었네요. 미친 소리라고? 미친 소리가 아니면 개소리인가? 엄마 장례식 이후로 진짜 처음 웃어보는 것 같네. 당신 어머니한테 말버릇이 왜 그래? 너나 입 다물어 이건우! 또 말버릇이 어쩌고 운운하려는 남편에게 저는 일갈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 멍하니 앞을 보고 있는 그 인간에게 말했죠. 우리 엄마 돈으로 뭘 하려는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요. 그 뒤로 어떻게 됐냐고요? 저 새 인간은 마치 맡겨둔 돈이라도 찾아가려는 것처럼 매일같이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빚독촉을 빚쟁이가 따로 없더라고요. 돈 달라며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고 심지어 제 직장까지도 찾아오고는 했죠. 살살 달래면서 저를 꼬셔보기도 했고 윽박지르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난리를 치기도 했고요. 저는 그 모든 연락을 무시한 채 계속해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물론 준비하고 있는 일이 있었죠. 바로 이혼 소송이었고요. 저는 저 인간들이 난리를 치는 증거를 차곡차곡 모으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준비가 끝나는 대로 곧장 이혼소장을 날렸습니다. 참, 그 며칠 사이에는 커다란 사건도 하나 더 있었고요. 그건 바로 신우이가 파혼을 하게 된 사건이었는데요. 거기에는 저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우이가 회사 앞까지 저를 찾아와 난리를 쳤던 게 그 파혼 사건의 발단이었거든요. 돈 내놓으라고! 그동안 살면서 부부랍시고 우리 오빠 돈으로 먹고 자고 잘만 살았으면서 이제 와서 엄마 죽어서 돈 생기니까 그건 본인 돈이라고? 웃기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마! 그 돈 절반은 우리 오빠 돈이잖아! 무식한 줄은 알았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뭘 우길 거면 공부라도 하고 좀 오던가. 본인 머리가 딸리면 변호사 도움이라도 좀 받고 오던가. 뭐, 무식하다고? 너? 뚫린 입이라고 말이면 다인 줄 알아? 회사 로비에서 난리를 치는 걸 정문 밖으로 끌고 나오긴 했는데 하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난리를 피우고 있는 동에 놀란 경비들이 이쪽으로 뛰쳐나올 정도였습니다. 저는 이쯤에서 이만 경찰을 불러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때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죠. 성희야. 돌아본 곳에는 황당한 얼굴로 그 자리에 서 있는 신우이의 예비신랑이 있었습니다. 졸지에 기절할 듯 놀란 건 신우이였죠. 자기가 여기는 어쩐 일이야? 언제부터 있었어? 나 맞은편 건물에 미팅이 있어서 왔는데 지금 내가 들은 게 맞아? 제가 다니는 회사가 있는 곳은 비슷한 업종의 회사들이 줄지어 붙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신우이의 예비신랑은 저와 같은 업계 사람이었고요. 그러니 이쪽으로 미팅을 하러 올 일도 많았는데 하필이면 그날 그 자리에서 그 난리통의 중심이 된 신우이를 목격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다 탄식이 나올 정도더라고요. 그 경악에 찬 얼굴을 보고 있자니 말이에요.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니야. 내가 설명할게, 자기야. 됐어. 나중에 얘기하자. 나 들어가 봐야 해. 신우이는 기겁을 하며 저만큼 멀어지는 예비신랑을 붙들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서야 알게 된 소식이었는데 그날로 두 사람은 파혼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의 사망보험금을 신혼집 자금으로 쓰게 내놓으라는 말을 다 들었는데 그 자리에서 당장 헤어지자고 말하지 않은 게 용할 지경이었죠. 신우이가 잘못했다며 울고불고 매달렸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이별 통보였다고 합니다. 정이 다 떨어져서 더는 못 만나겠다고 했다더라고요. 아마 인과응보라는 게 이럴 때 쓰는 말이겠죠? 파혼한 뒤에 신우이는 이게 다 저 때문이라며 술에 만취한 채 찾아와 행패를 부리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는 잠잠하더라고요. 너무 큰 충격에 빠진 나머지 방문도 걸어 잠그고 집 밖을 아예 안 나오고 있다는 소식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저도 무사히 이혼 소송을 끝마쳤습니다. 재산분할과 양육비는 물론이고 위자료도 당연히 받아냈죠. 시댁 인간들이 번갈아 가면서 지속적으로 저에게 돈을 내놓으라며 폭언을 일삼고 찾아오고 했던 것들이 모두 참작이 되었거든요. 저는 선홍이와 함께 엄마가 남기고 간 집에서 둘만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7년간의 결혼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는 시댁 식구들에게서도 그리고 원수 같은 남편에게서도 모두 해방된 셈이었죠. 이혼을 하자마자 제일 먼저 든 생각은 후련함이었어요. 바보처럼 참고 살아왔던 지난 세월이 어이가 없을 정도로요. 엄마가 마지막으로 떠나시면서 저에게 남겨준 제일 큰 선물이 다름 아닌 이것이었구나 싶었습니다. 바로 저의 자유였죠. 그 과정에서 얻게 된 보험금 5억 원은 그저 부수적인 선물에 불과했고요. 생각해보면 엄마가 남기고 가신 이 돈이 아니었다면 저는 어쩌면 지금까지도 이혼할 생각을 하지 못한 채 불행하게 살고 있었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아등바등 참으며 살아왔던 이유는 엄마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였거든요. 제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길 바라는 엄마에게 절대로 실망감을 안겨드려서는 안 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요. 이혼만은 저에게는 없는 선택지였죠.
하지만 이제 모든 걸 돌아보니 엄마가 진정으로 원했던 건 억지로 유지하고 있는 저의 결혼 생활이 아니라 저의 진짜 행복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좀 더 후련하게 아들을 보며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행복하게 잘 살아보겠다고요. 엄마가 하늘에서 걱정하시지 않도록요. 이번 주말에는 선홍이와 함께 엄마를 보러 납골당에 갈 생각입니다. 저희 두 사람이 어떻게 씩씩하게 잘 살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려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는 모처럼 아들과 둘만의 데이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일을 겪느라 아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주지도 못했었거든요. 앞으로도 저희 두 사람에게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다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다짐을 잊지만 않는다면요. 여기까지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